이 그림은 17세기 유럽에서 그려진 그림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면 뒤에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동양의 도자기는 17세기부터 유럽의 명화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큰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도자기는 바로 일본의 가키에몬 도자기입니다. 당시 독일 작센왕국의 아우구스투스 2세는 일본 자기를 보관하기 위해 일본 궁전이라는 개인 박물관을 지었을 정도로 유럽에서 일본의 도자기는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에서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의 must have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가키에몬 양식의 대표로 이 코끼리들을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의 코끼리보다는 아시아의 코끼리를 좀 더 닮은 것 같고 눈매는 어떤가요? 어딘가 모르게 일본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코끼리의 피부는 반질반질한 유약을 발라 온화한 우윳빛을 띠고 있고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화려한 색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자기인 청아백자와는 다르게 빨강색, 노란색이 채색되어 있어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이 16세기 초에도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원료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7세기에 일본의 고유한 도자기 문화가 유럽의 자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도자기 시장의 1인자는 중국의 청아백자였습니다. 일본은 도자기 기술은 없지만 다도 문화가 크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차짠인 자기에 대한 집착이 생겼고 이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겉으로는 명나라를 향한 야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은 일본이 조선에서 계획적으로 도공들을 데려온 것으로 보아 일본의 도자기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벌인 전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도자기 기술을 알아왔으니 국내에서 도자기를 생산해보자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건너온 도자기 기술을 잘 보존하고 더 나아가 개발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정유재란 때 일본에 납치된 조선의 도공들은 총 150명.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리타 지역의 도공 2, 3평은 그곳에서 도자기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극진한 대우 속에 원료를 개발하는 등 도자기의 품질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장인들의 육성도 중요시해서 도공들에게 당대 최고의 사회적 지위인 사무라이와 같은 성실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봉급을 주는 등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했고 그 결과 도공들은 도리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죠. 이렇게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또한 꾸준히 관리하면서 일본이 세계 도자기 시장에 뛰어들 경쟁력을 서서히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도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죠. 이렇게 나름의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이 유럽의 도자기 시장에 뛰어들자 그러니까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혼란스러움에 더 이상 도자기를 굽지 못하게 되고 그동안 중국 도자기를 유럽으로 실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그 대안으로 일본에게 눈을 돌립니다. 준비된 자였던 일본은 그 기회를 덥석 잡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청아백자와 비슷한 자기를 생산했으나 일본은 그저 청아백자의 대안으로 머물지 않고 일본만의 가키에몬 도자기를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일본은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촛대, 그릇, 사람 인형 등 도자기를 새로운 형태로도 만들기 시작했고 유럽인의 화려한 취향을 파악해 눈에 띄는 빨강, 노란색을 추가해 당대에는 파격적인 색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백색을 개발해 여백에는 차분한 유백색이 띄고 그 위에 주로 매화와 같은 꽃을 그리는 등 포인트를 주어서 장식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유한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해 누가 봐도 일본풍 자기인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해냅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가키에몬 도자기는 유럽의 도자기 시장을 그 즉시 장악했고 더 나아가 단지 영국 구매자들의 취향에 맞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코끼리들을 가키에몬 양식으로 만드는 등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동물도 자기로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18세기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된 중국이 다시 도자기를 수출하려고 하자 유럽은 이미 일본의 도자기에 매료되어 거꾸로 일본풍을 모방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고객의 니즈를 디자인함으로써 그야말로 대유행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촛대에서도 유럽과 일본의 분위기를 모두 느낄 수 있다는 점. 즉, 일본은 조선에서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중국으로부터는 색채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직접 개발한 기술을 문화와 함께 가미해 완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체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일본풍의 고유한 문화가 세계에 유행하게 되는 큰 성공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 기술도 없던 일본에게는 시대적인 기회도 있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오랜 노력,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던 순발력,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높은 자긍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키에몬 도자기는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유백색 니고 시대 기술, 화려한 색채 도자기였겠지만 일본에게는 지키고자 혹은 알리고자 했던 자신만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17세기 독일 작센 왕국에서 일본 궁전이라는 도자기 박물관을 지은 모습을 보니 그 바람은 확실히 통한 듯 합니다. 가키에몬 도자기였습니다.